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요, 이정훈님의 산문집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입니다. 이정훈님은 이 책을 출간한 책과 강연 출판사의 대표이시고요. 여러 강연, 저술활동, 책과 관련한 여러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 참 좁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낭독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희 지인께서 참 좋은 책이 있으니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받은 책이니까 당연히 좋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을 읽은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섬세하게 표현할까? 여러분,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박혜영 작가님의 드라마입니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작가님이시죠. 이정훈 님이 드라마 속에 나의 아저씨 주인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일들, 소소한 생각들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잘 잡아서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두 편을 낭독해 드릴 텐데 그 두 편을 들으면 이래서 이런 글을 쓰는구나 라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와 관련된 첫 번째 산문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위로 없는 위로. 말에 진심이 빠지면 소리는 곧 바스러질 것처럼 건조해져서 상대의 귀에 기분 나쁘게 거슬린다.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시선을 낮추고 침묵 안에서 가만히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게 낫다. 입은 다물고 귀만 열어두는 것이다. 그러면 차츰 들리고 차츰 보이기 시작해서 상태의 윤곽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위로한답시고 나서기보다 그랬구나 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게 차라리 낫다. 30 중반이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넘어 고꾸라진 목소리가 비틀대며 넘어왔다. 말끝마다 후 하는 추임새가 들어가는 걸 보면 벌써 어지간히 취한 듯 했다. 마침 집에 가려고 나온 터라 발길을 돌려 논현동을 향했다. 실내 포차에서 닭발에 소주로 시작한 술자리는 1차, 2차, 3차를 브레이크 없이 달렸다. 늦가을 홍시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가 나에게 물었다. 너 냉장고에 한 열을 넣어둔 밥 먹어본 적 있냐? 아니. 그래, 먹지 마.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지. 그런 건 버려야지. 내가 그 찬밥 같아. 버리긴 못하고 먹을 수도 없이 말라 비틀어지. 나는 듣고만 있었다. 애초에 용건이 있어서 만나잔 게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는 마치 망가지기 직전에 인생 앞에서 마지막 넋두리를 하려는 듯 멍한 눈을 하고 있었다. 속 사정을 듣지 못해도 섣불리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이 밤 그에게 필요했던 건 그가 쏟아내는 말을 모조리 수용하고 흘려줄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 역할에 내가 생각난 것일 테고. 개종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그를 보며 냉장고 속 말라 비틀어진 밥을 생각했다. 새벽까지 그의 찬밥 돌림 노래는 계속되었다. 그러다 한순간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두 팔과 한 다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재빨리 거리를 좁혀 그를 껴안아 앉혔다. 그때 그의 점퍼에서 숯불 냄새와 뒤섞인 습한 골방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오래전 기억 속의 나를 소환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그 사이에 시차를 둔 골방 냄새의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것은 외로운 냄새였다. 익숙한 그 냄새만으로 나는 지나간 그의 시간을 설핏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날 임용 발표가 있었고 4번째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다는 것을 술자리가 파할 때쯤 알게 됐다. 그러게요. 속사정은 진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는 꼭 헤어질 때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도로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이따금 뭉개진 발음으로 흘리는 다 끝났어. 미안해. 하는 그를 바라봐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는 널어놓은 빨래처럼 이리저리 흐느적거렸다. 그가 그토록 미안해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날 밤늦도록 연락을 기다린 가족들이었겠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게는 아픈 말을 감추게 된다. 그 말들은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말하지 못한 무게를 안고 혼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만다. 그것이 외로움이다. 이 밤 가족이 아닌 나에게 연락한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이 괜찮을 수 없는 가족에게 괜찮다는 위로를 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생각하다 난감했을 것이다. 대낮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민망함과 지독한 좌절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나를 택했는지도 모른다. 위로와 무관심 사이, 그 미묘한 균형점에 있는 나를. 하나의 존재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는 존재자로 살아갑니다. 각자 개체의 존재자로 살아갑니다. 본래 하나였지만 서로 다른 환경, 경험, 존재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털커럭거리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상대방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헤겔은 그래서 인정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으면 서로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개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본래 하나였음을 알게 해주는 관계의 법칙의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벌려서 살아가는 무수히 다른 삶이, 각자의 삶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를 예라고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죠. 내가 침범당하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또한 그의 지난 4년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우리는 세월을 뛰어넘어 한참 만에야 만났고 이 미약한 연대감은 반나절 술 몇 잔으로 끈끈해질 게 아니었다. 그의 상처에 덧댈 반창고 같은 말이 나에겐 없었다. 슬쩍 들춰본 나의 말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었다. 괜찮아, 힘내 따위의 상투적인 말이 행여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는 마음을 단속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는 떠들었고 나는 들었다. 가끔 들릴 듯 말 듯. 그랬구나 하며 소심히 맞장구를 치는 게 내 말의 전부였다. 술에 취해 엉망이 된 그는 갈지자 걸음으로 비틀거렸다. 의식이 없으면서도 어깨를 부축하는 내 손을 반사적으로 뿌리쳤다. 대로변에서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비상등 깜빡이는 택시 안으로 그를 겨우 밀어넣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자. 뒷자리에 앉자마자 쓰러지듯 창에 기댄 채 그는 잠이 들었다. 멀어지는 택시의 꼬리등이 코너를 틀며 사라질 때까지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을 응시하며 현실 앞에 낙담할 그의 절망 가득한 눈동자를 생각했다. 쓰린 속을 달래려 라면을 끓이면서 달걀을 넣을지 말지 순간 고민하는,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어하는 그의 표정을 생각했다. 상황 파악 안 되는 식욕에 찡그린 그의 얼굴 주름을 생각했다. 같은 밤을 보냈지만 다른 아침을 맞이할 그를 보내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그렇다고 뭘 해줄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밤이었다. 택시가 사라진 후 나는 홀로 새벽길을 걸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길가의 작은 돌멩이를 툭툭 차며 걸었다. 다음 날 괜찮냐는 문자를 보냈다. 말줄임표 3개를 찍었다가 지웠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나도 더는 묻지 않았다. 참, 답장이라도 좀 하시지. 몇 달 후 그가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처음에는 주말 특강 몇 개를 맡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곧 메인 강사로 채용되었다고 했다. 장소는 다르지만 그는 교단에 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다. 한숨 가득했던 그 밤의 넋두리는 이미 희미한 기억으로 밀려나 있었다. 몇 년이 더 흘러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때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의 세계에도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혼자서 외롭게 감당하던 무게를 이제는 둘이 나란히 서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이 결혼으로 더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렇게 그는 젊은 시절의 실패에서 벗어났다. 절망의 밤은 어느새 방향을 틀어 완만한 인생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새 10년이 흘렀다. 버려야 할 옛 시간은 흘러서 폐기되었고 무너지지 않고 기어이 밀고 나간 시간은 그의 품에 토끼 같은 아들과 딸을 안겼다. 허리는 4인치가 늘었고 몸무게는 10kg이 불었다. 몸만큼 인생도 후덕해졌다. 이거 누구 얘기죠? 내 얘기 같은데. 1호선 한강철교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창가로 들어선 오후의 봄볕이 차창을 비집고 내 무릎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소화기를 귀에 대자 그의 목소리가 기차의 덜컹거림과 햇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높은 데시벨의 맑고 환한 소리였다. 좋아 보였다. 아이고, 10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네요.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그럭저럭 살만하게 흘러간다. 행복을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웃으며 견딜 만큼의 마음이라면 살만한 것 아닐까. 살다 보면 조금 부서지고 흠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주저앉을 정도로 파괴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를 썼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누군가 말하더라.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고. 그날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을지도 모르겠어.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이 말 해주고 싶었는데 냉장고 속 찬밥 있잖아. 맛있어. 라면에 말아 먹으면 다 네 인생이고 네 거야. 앞으로도 너로 사랑해 주기를. 지금처럼. 그러고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이 문자도 보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다. 무너질 것 같던 그 밤으로부터 우리는 또 이렇게 멀리까지 흘러왔다. 잠깐만 검색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떠오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김혜란, 그렇죠. 김혜란 작가님. 어저께 본 영상인데요. 그 손석희 님이 진행하는 MBC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김혜란 작가님이 오셔서 대화를 나눈 거 잠깐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석희 님이 AI 시대에 AI와 사람은 어떻게 다른 것 같냐고 질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건 김혜란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는 망설임이 없어요. 야, 작가는 이래서 작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할까 말까 말을 삼키기도 하고 망설인다는 거죠. 하지만 AI는 망설임이 없더라. 망설임이 인간다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요즘 카톡을 보면 그 문자를 서로 주고받다가 막 쓰다가 지우고 망설이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그렇게 망설이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뒤에 오는 답장이 비록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망설임만큼까지도 무척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랬구나라는 대화가 있는데 제가 작가님과 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쓴 짧은 시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읽기 전에 부끄럽지만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곁에 그랬구나 그저 한마디 물끄러미 내 눈을 슬그머니 내 어깨를 스치듯 감싸듯 가만히 머무는 너 긴 한숨 두서없는 독백 같은 질문에도 그랬구나 그저 한마디 물끄러미 뒷모습을 천천히 가만히 오래도록 나란히 걸어주었던 너 오래도록 나란히 말없이 조용히 걸어주었던 너 참 AI가 좋긴 하죠. 금방 만든 건 아닙니다. 참 많이도 고치긴 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작가님 글은요
하나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의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에세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쓴 글이 아니라 한참을 좀 기다렸다가 시간의 틈을 두고 그 에세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한 글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글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정말 좋은 글들이에요. 에세이만큼 어쩌면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형광펜을 칠하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제가 받은 감동 한번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 두 번째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울었어요. 근데 어디서 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읽다 보면 또 울 수도 있어요. 엄마의 시간이 내게로 돌아왔다. 입니다. 새벽 4시면 엄마는 어김없이 잠에서 깼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경을 외우는 일. 그것은 엄마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다. 새벽의 단단한 정적을 뚫고 나오는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고는 했다. 엄마의 아침은 허술했다. 밥알을 음미할 새도 없이 밀어넣고 시간에 떠밀리듯 가게 문을 열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옷을 빼고 걸고 개키고 손님들이 입고 벗은 옷을 다시 걸고 개키고 진열하는 일을 무한 반복했다. 오후가 되면 기운 햇살에 부서지는 먼지들이 좁은 가게 안을 환하게 했다. 그 하늘거림은 마치 빛으로 된 커튼 자락처럼 보였다. 산란하는 빛 사이로 엄마의 손과 어깨는 바지런히 춤추듯 움직였는데 그 몸짓을 바라보는 멍한 마음에는 황홀감이 차오르는 듯 싶다가도 금세 슬퍼지기도 했다. 곁방에서 지켜본 7살, 8살, 9살, 10살의 나는 애였어도 산다는 일의 고단함을 설핏이나마 느꼈던 것 같다. 햇살 속에서 분투하던 엄마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엄마는 경주에서 서울 동대문까지 380km 길을 일주일에도 한두 차례씩 물건을 떼러 다녔다. 가게 문을 닫고 밤 9시쯤 출발하면 새벽 1시쯤 동대문에 도착했다. 그 시간부터 동틀역까지 작고 마른 여자는 동대문과 남대문을 억척같이 누비고 다녔다. 계산이 능한 도매상들 사이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고 보따리를 챙기는 엄마의 손과 발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시계처럼 움직였다. 그렇게 꼬박 4-5시간 쉼없이 물건을 사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밤을 꼴딱 새우고 돌아오면 엄마는 산더미 같은 물건을 풀어놓고 그 즉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치 햇볕과 물만 있으면 쑥쑥 자라는 보리처럼 엄마는 나를 햇볕 바라보듯 쳐다보고는 물도 없이 기운을 냈다. 그게 나는 아팠다. 이 부분이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엄하고 일주일 내내 말 한 번 나누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있었던 아버지였는데 제가 두 아이 아빠가 되고 나니 태양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태양 바라보듯이 햇볕 바라보듯이 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한 또 아이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참 잔혹하기도 하고요. 엄마의 삶은 이러한 고난의 정확한 반복이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닳고 닳아서 엄마가 사라져야만 끝이 날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숨이 턱턱 막혔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엄마는 가게 셔터를 내렸다. 파김치가 된 엄마는 쓰러지듯 누웠고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면 사람 매가 살금살금 다가가 엄마의 팔다리를 하나씩 나누어 맡았다. 조심조심 주무르는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은 단단히 뭉친 근육들이었다. 엄마의 피부는 언제부턴가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노동이 새긴 깊고 딱딱한 살결들. 나는 그 변화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소진되어가는 과정을 목격한다는 것. 그것은 어린 나에게도 견딜 수 없는 일이면서도 견뎌내야만 하는 일이었다. 참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무력함을 깨달은 순간 나는 내 슬픔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슬픔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내 슬픔은 뒤로 밀려나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감정의 위기를 배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자신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 무렵부터 알게 되었다. 손님들은 나를 순하다 했지만 슬픔을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아이의 웃음이 어른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었지만 어느새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웃어라도 주면 엄마의 슬픔이 안으로 구겨 넣은 서름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것 같았다. 아이도 알 건 알아서 살다 보면 애가 어른을 보살펴야 할 때도 있다.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이로 자라야 할 시간을 서둘러 빼앗아갔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어른이 되어갔다. 어느덧 고단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엄마에게도 노년의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도 살아보지 못한 마흔의 시간이 찾아왔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 때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슬픔과 기쁨이 제각각의 크기로 찾아온다.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도 마흔이라는 무게는 고스란히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누구든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엄마는 당신의 계절을 수십 번 건너면서 세월의 견딤을 몸소 보여주었다. 작가님은 지금은 50입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77년생이시더라고요. 이 책을 추천해줬던 그 친구분도 77년생. 다, 세 명 다 뱀띠들입니다. 이 글은 10년이 지난 글이네요. 어머님은 건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나이 때는 새벽 4시 엄마가 깨던 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짙푸른 어둠이었다. 고요한 새벽, 엄마의 불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지금 생각하면 기도가 아니라 의지의 노래였다. 부지런히 살겠다는 다짐의 소리, 오늘도 견뎌보겠다는 인내의 소리. 독경하는 엄마를 생각하다 입술을 움직여본다. 이불 속에서 반쯤 졸며 듣던 그 경문은 40년이 지났어도 고스란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귀로 새긴 소리. 내 몸은 엄마의 시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잠이 덜 깬 얼굴의 막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쁜 꿈을 꾼 모양이다. 나는 아이에게 곁을 내주며 어깨를 감쌌다. 아이의 보드라운 손등에 내 손을 얹다가 순간 멈칫했다.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었나? 아, 이게 그 옛날 내가 느꼈던 엄마의 손이구나. 그 거친 손으로 엄마는 밤마다 내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고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아이는 눕자마자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나는 잠든 아이의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 아빠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할머니가 오래오래 기도해 준 것처럼. 엄마의 시간이 나에게로 왔듯이 내 시간도 아이들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인생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언젠가 이 아이들도 알게 되겠지. 환단고기 단군세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천지, 이 우주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일이다. 그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구절. 저는 솔직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이제야 어렴풋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수백억 년 긴 우주의 역사를 가정을 이루어서 한 아이를 낳는 그 안에 압축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그 긴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낳고 기르고 있고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을 낳고 천지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 우주도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달리 표현한다면요, 해와 달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렇게 순환 반복하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를 주고 있는 것이 천지가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정훈님의 산문집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였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